오늘은 아동 상담의 이해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동 상담의 배경 및 그 필요성, 그리고 아동 상담의 의의, 아동 발달, 그리고 아동 상담의 영역, 문제의 영역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아동 상담은 어떤 영역을 상담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동 상담의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과거에는 확대 가족으로 해서 조부모, 그리고 부모님, 자녀도 여러 명의 자녀가 함께 있었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구성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조선 가족, 다문화 가족이 또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가족 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아동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데요. 과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보조 인력들이 상당히 많았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맞벌이 가족으로 인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찍 기관에 맡기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은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또한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서 한부모 가족,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혼이 하게 되면 따라서 재혼도 아무래도 늘게 되겠죠. 그래서 재혼 가족도 늘어나고,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조성 가족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다문화 가족도 이제 최근에는 보육기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부모님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양육을 받지 못하고 가족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특히 한번 볼 것은 부모님의 이혼이 아동의 삶과 유대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그 연령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또한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동 상담 배경 및 필요성에서 그 두 번째, 아동 양육 환경의 변화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족 구조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 양육의 비율이 아무래도 증가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안정적인 양육을 경험을 해야 되는 아동들이 일찍부터 기관에 있게 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게 되면서 지역아동센터나 다양한 상담센터 등을 이용하면서 아이들의 불안정이나 스트레스를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또 사실이기도 한데요. 이런 양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아동 상담도 늘어난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동기 성장 환경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형제가 굉장히 많았죠. 한 부모님이 7, 8명씩 자녀들을 낳아서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는 이유는 예전에는 농촌 사회였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같이 함께 일구는 역할들을 자녀들이 해주었는데, 최근에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그래서 아이들을 낳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외동아를 낳는 경우도 많고 하나 또는 둘 이렇게 출생률이 아무래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출생률 감소는 형제자매 감소와 외동아의 증가를 가져오는데요. 이런 형제들이 적다는 것은 그 안에서 배워야 될 사회적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과거와는 좀 많은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놀이 공간 및 놀이 문화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골목놀이, 아니면 친구들과의 운동장에서 놀이, 밖에서 들과 산으로 뛰어다녔던 그런 놀이 문화가 바뀌어서 최근에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대한 의존성이 아무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기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매체에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몰입이나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들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아동의 분노 폭발, 이제 최근에 분노 조절 장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울이나 불안, 충동성, 공격성 등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 경향을 보여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등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와 달리 이런 놀이 공간이나 문화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과 관련돼서 관련 동영상을 보신 후에 잠시 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다고요. 불안해? 왜 불안해? 나요, 지금 비틀비틀한다. 기운이 없구나. 동물 가나야지가 가장 땡겨. 너 알았어? 오빠가 알았어? 자, 이렇게 시를 몇 번. 너 그거에 대한 얘기냐?
동영상 잘 보셨어요? 네, 그 아동 상담이 필요한 그 배경 5번째 영양에 아마 관련된 동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경쟁적인 학교 문화, 학업 성취, 중시 등 인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죠. 그 안에 이제 교육 환경 문제를 볼 수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한두 자녀, 외동아 등 자녀를 낳지를 않다 보니 자녀에 대한 부모님들의 기대 수준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또한 좋은 학교를 가야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좋은 곳을 가야 그래야 대학도 가고 좋은 곳으로 취직이 된다. 이게 모두가 다 한 선상 안에 있다고 부모님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인지 중심으로 아이들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이런 부모님들의 높은 기대 수준이 경쟁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지금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자녀들의 이제 과잉 사교육, 학교가 끝나면 모두가 다 학원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런 과잉 사교육 그리고 학습으로 내몰면서 아동의 스트레스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녀의 마음 이것 등을 표현을 하지 못하 보니 부적응, 학교 부적응이나 문제 행동, 과잉 행동, 조절 등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아동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앞선 동영상에서 아마 보셔서 잘 아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6번째 또래 괴롭힘과 폭력 등 학교 환경의 문제입니다. 자, 아동기는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아무래도 또래 관계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죠. 또래 친구와의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성, 자존감, 우정을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래 집단에서의 거부, 소외시키기, 그 관계적 공격성, 여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적 공격성 등을 통해서 저 친구하고 놀지 말자 우리. 그러면서 내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지 못하게 만드는 남자친구들도 남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핸드폰 내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계속 괴롭힘을 이루어지고 폭언, 폭력, 협박 등이 그 안에서 계속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학교 문화는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른들은, 성인들은, 그리고 교사들은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래 괴롭힘과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늘 신경을 쓰고 주시해야 된다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 상담을 왜 하는가? 그 의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의의는 3가지로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아동의 기본적 권리, 예방과 조기 개입, 가족과 사회 전체의 복지, 이 3가지 영역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아동 상담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이런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강한 삶의 보장, 아동의 건강한 삶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꼭 근거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아동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추후에 해결을 하기보다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 등 앞서서 살펴보았던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도움을 미리 제공을 한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예방과 조기 개입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 상담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뿐 아니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하면 사회의 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가족, 전체, 국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국가 차원의 개입, 중재의 필요성이 역설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동 상담은 아동의 어려움에 대한 조기 중재와 개입 통해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미리 개입을 하고 중재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이 안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아동 발달에 함께 이론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동 발달 이론에서 먼저 보을비의 애착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애착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 관계.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출생하고 1년 사이에 가장 본인과 가까운 사이, 아마 주로 주 양육자가 되겠지만 엄마가 되기도 하고 그게 아빠가 되기도 하고 조부모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출생 후 1년 이내에 영아가 맺는 애착 형성이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계속 지적, 정서적 발달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이 애착 대상은 어머니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또래 친구들, 또한 자신을 돌봐주는 여러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 양육자가 계속 변화되거나 변경되거나 바뀌거나 이렇다면 그 아이는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착을 형성하는 그 단계는 반드시 주 양육자가 꾸준하게 계속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된 양육자의 성격, 연령, 사회 경제적인 지위, 그리고 양육자 또한 그 어떠한 성장 과정에서 자랐는지 그 양육자의 성장 과정이 결국엔 아동의 기질이나 성격 특성,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울비는 애착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애착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 애착 단계, 이제 애착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입니다. 출생에서 6주 사이. 이 시기는 다른 대상에 비해서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을 구별하지는 않고 모든 대상에게 애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 애착 단계 이후인 애착 형성 단계, 이제 6주에서 8개월. 가장 친숙한 사람, 그리고 친숙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가 본격적인 애착이 형성되는 6에서 8개월까지 계속 꾸준하게 지속이 됩니다. 자, 애착 단계 계속 보겠는데요. 18개월까지 특정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아마 기관에 영아들을 보내거나 할 때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거나 아빠와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그런 애착 대상과 강한 집착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매체를 통해서나 자기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애착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떨어질 때 보이는 분리불안을 보이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엄마가 아빠가 회사를 갔다가 나를 다시 데리러 오는구나 라는 그런 안정감을 형성하기 전까지 단계가 애착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는 불안 반응이 일세 전후로 절정에 이른다라는 부분이 이 애착 단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상호 관계 형성 단계에서 18개월에서 3세 정도까지 이루어지겠는데요. 아동들은 어머니의 행동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계획이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분리불안이 감소한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유아들이, 아동들이 부모님들이 자기를 기관에 놓고 그리고 회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갖고 있던 그런 앞서 애착 단계에서 보였던 불안 반응들, 분리불안에 대한 반응들이 아무래도 감소하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애착 단계를 보울비의 애착 이론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이론입니다. 자, 인간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동기, 갈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의식을 강조를 하게 되죠, 프로이드는. 따라서 인간의 성격은 따라서 인생의 초기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프로이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 굉장히 이제 프로이드 이론에서 키워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리비도의 충족을 가져오는 신체 부위, 성감대에 따라서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비도의 변화에 따라서 발달은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심리 성적 이론에서는 강조하고 있고요. 이러한 발달 단계에 성적인 욕구가 지나치게 충족되거나 결핍된다면 그 아동은 성격에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활동에 집착을 하게 된다라고 심리성적 이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 성적 이론에서 그 단계별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생에서 1세, 구강기입니다. 자, 1세 아동들, 돌 아이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대부분 아이들은 입에다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다 입으로 가져가죠. 아마 다 주변에서 보셨을 텐데요. 입과 입술을 통해서 아동들은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고립된 인간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해서 이 구강기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기입니다. 자, 1에서 3세 시기에 무엇을 하나요? 배변 훈련을 하게 되죠. 이 시기에 집착되게 부모님이 강요해서 빨리 내가 이 배변 훈련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강박적인 의식을 가지고 배변 훈련을 한다면 그 영아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게 될까요? 강박적이고 의존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의 감정이나 태도, 반응 등이 영아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을 이 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근기입니다. 자, 남근기는 이제 성기에 대한 관심, 아이들 자녀 양육을 하실 때나 주변에서 보셨을 때 아이들이 성기를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3세에서 6세 정도의 남근기라고 보는데요. 성기에 대한 관심, 또한 남아는 엄마에게, 여아는 아빠에게 이성 부모에 대한 성적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본인의 도덕성을 발달시키거나 또한 발달시키기 또는 부정적인 또한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자, 남근기 이어서 이제 초등학교, 유아기 이후 초등학교 시기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기는 잠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성적 관심이나 대상이 줄어듭니다. 이 시기는 학습, 그리고 또래 관계로 이제 영향을 관심사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학습 환경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성적 관심이나 그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전 경험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자, 잠재기가 지나면 이제 생식기에 들어가겠는데요. 이 시기는 이제 사춘기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성적 충동을 다시 깨우게 됩니다.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고 성장하면서 결혼과 자녀 양육으로 이런 성적 충동을 충족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이론은 리비도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입니다. 에릭슨은 정신분석 이론의 프로이드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충동성을 이야기했고 수동적이다라고 정신분석에선 말하고 있지만 에릭슨은 그것이 아니다. 호기심을 갖고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이다.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생에 걸쳐서 우리 사람은 전생에 걸쳐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는 인간을 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욕구나 욕구 충족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 또한 갈등을 해결하려고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평생 발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 심리사회 이론에서는 평생 발달을 이 키워드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출생에서 1세까지 이 시기가 이제 애착이론과 심리성적이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에릭슨에서는 이 시기는 신뢰감 형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보살핌을 이 시기는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요구하는 바를 주변에서 들어주네, 울면 밥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나를 믿게 되고 타인을 서로 신뢰하게 되면서 신뢰감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세상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와 불신, 이 시기가 이 출생에서 1세 사이에 이 부분이 이제 형성이 하게 되는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기가 지나면 자율성 형성 단계입니다. 자, 스스로 성취하는 독립적 경험을 통합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고 어른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듣지 않죠. 자기가 하려고, 본인이 스스로 성취하려고 하죠. 이 시기에 자기 자아 장체, 가치감을 이제 높이게 되는데요. 또한 자율성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걸어갈 수 있을까? 뛸 수 있을까? 뛰었을 때, 걷게 됐을 때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칭찬을 막 해주죠.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통해서 아이는 스스로의 가치감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자기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일어나서 뛰고 해도 주변에서 반응이 없거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되겠죠. 그래서 이 자율성 형성 시기에 주변의 주 양육자의 그 양육 태도가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에서 이제 6세 사이의 주도성 형성 단계입니다. 유아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아닌 다른 친구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주도적 역할을 통해서 환경을 다루고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주도성이 아무래도 형성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주도성과 죄책감의 영역이 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에서 6세, 12세, 근면성이 형성됩니다. 이 시기는 시간이 되면 유치원을 간다든가 학교를 간다든가 규칙을 준수해야 되죠. 제 시간에 가서 그 안에서 지켜야 될 다양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또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래와의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활동들을 하나 하면서 모두가 다 함께 활동을 시작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해서 어려운 과제들을 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근면성과 유능감을 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면성이 형성이 되지도 않거니와 열등감 또한 가지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하는데 나는 안 되네? 라는 열등감, 이런 게 형성이 되겠죠, 이 시기는. 자, 정체감 형성 시기입니다. 청소년기, 청년기에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기는 또래 집단이 중요하겠죠. 이 또래 집단은 사회적 대리인이 되고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 직업적 정체감을 이 시기에 확립하게 됩니다. 내가 성인이 되면 무엇을 할지, 꿈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이 정체감 형성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역할 혼란을 겪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또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이제 20세 이후의 성인 초기 친밀감 단계입니다. 성인기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자신의 정체감, 또한 다른 사람의 정체감을 함께 통합시키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깊이 공감을 해서 수용력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실패하게 되면 자신만 혼자 떨어져 있고 또한 자기 몰두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습득해야 될 부분, 습득하지 못했을 때 떨어지는 부분들, 이러한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년기까지 보고 중년기, 이제 에릭슨은 전생의 발달을 보았기 때문에 중년기, 노년기를 다 보는데요. 중년기는 성숙한 성인으로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생물학적인 생산성을 보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죠. 그리고 그 자녀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업적 생산성. 자, 직업을 갖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적 생산성을 볼 수 있고요. 문화적 생산성. 자, 문화적인 부분을 우리가 또 많은 부분을 영유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 등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인도하게 되지만 실패하면 침체에 빠집니다. 최근에는 결혼하는 시기도 많이 늦어졌고, 그리고 취업난에
허덕이게 되죠.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직업적 생산성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침체에 빠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자녀를 양육을 하고 본인의 생산성을 모두가 다 하고 나면 이제 노년기가 옵니다. 이 시기는 통합성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겠죠. 내 삶은 의미 있었나? 내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나?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괜찮으나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이 의미가 없다 라는 식의 후회가 되면 삶에 대한 절망감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노년기 또한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말러의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기본 구조, 이런 것 등이 생물학적 요인이나 긴장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인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생에서 생후 3년 사이에 양육자와 양육 환경에 의해서 심리적 발달 과정이 건강하게 이루어졌는지 앞서 여러 이론들이 다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또한 그 발달 과정 중에 어떠한 상처를 입진 않았는지 성장 후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대상관계 이론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대상관계 이론에서도 그 단계별로 한번 특징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출생에서 3개월, 100일 정도가 되겠죠. 이 시기를 자폐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아는 자기와 상대방, 대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접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폐기 단계로 보고 있고요. 공생기인 6개월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앞서서는 인식을 못했지만 이 시기 공생기에 들어와서는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완전한 분화는 아니지만 사회적 미소나 안아주기로 이제 이 공생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24개월까지 단계를 3가지로 만들어 봅니다. 분리개별하기인데요. 부화기를 먼저 살펴보면 아이와 어머니와 분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낯가림, 애착이 이 시기에 나타나면서 분리와 개별화가 진행이 되겠죠. 연습기가 들어가는데요. 이 시기는 10에서 16개월 해서 아동들 영아의 그 특징이 생각이 나시나요? 이 시기는 마구 움직이게 됩니다. 운동 기능이 발달을 하겠죠. 또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양육자와 거리를 갖게 되죠. 그러나 안정감을 갖고 있고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러한 것도 어렵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주 잠깐씩 떨어지는 거를 이 시기에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기라고 보고 있고요. 엄마로부터 떨어지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내가 위험에 빠지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 위험성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 유대관계로 의도적으로 돌아가려 하기도 하고 의존과 독립성의 욕구를 이 시기는 동시에 보여주기는 재접근기 이 시기입니다. 36개월에서 강화기입니다. 대상 항상성과 자신만의 특성인 개별성이 이 시기에 나타남으로써 이제는 양육자와 떨어져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게 되고 편안하게 이제 부모님도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강화기 시기가 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 상담은 어떨 때 하면 좋은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아동 상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담은 여러분들은 상담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상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담은 어려움을 겪는 한 사람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 전략을 상담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 해결이 됐을 때 상담이 끝나더라도 현장에 사회에 나가도 그런 자신이 해결한 습득한 다양한 대처 전략 등을 그 사회 안에서 해결을 보겠죠. 본인이 이제 연습을 한 것을 실천해서 실장에서 이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상담을 국내 학자들 국외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장호, 홍경자, 김춘경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담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들에 대한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그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정신적인 문제, 이러한 것 등,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행동 등 이러한 것 등을 상담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새로운 해결책 등을 상담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한 새로운 학습도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지도력을 터득하는 그런 과정을 상담이라고 학자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외 학자들은 어떻게 상담을 정의하고 있는가? 국외도 국내와 크게 다름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개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도움을 청하려 상담자에게 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는 내담자를 돕는 과정이 상담 과정이 되겠죠. 한 개인이 자신을 돕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상담 과정이라고 국외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 상담의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아동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동 문제, 성인에 비해서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인은 이미 본인이 살아온 시절 그리고 사고방식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성격을 바꾼다는 게 어렵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본인을 되돌아보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아동은 조금 다릅니다. 성장 발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화 가능성이 높은데요. 부모님의 그런 생각 등 주된 양육 방식 등이 아동에게 전달이 돼서 그 변화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파란색은 남자들만 쓰는 거야 라고, 분홍색은 여자들만 쓰는 거야. 그런 아이에게 분홍색 스케치북을 준다거나 연필을 준다거나 했을 때 아이가 받을까요? 받지 않겠죠.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등을 아동에게, 유아에게 그렇게 주입시킬 필요는 또 없다라는 것, 그것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동기 문제를 다룰 때는 장애, 이 아이는 장애야 라고 못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성향, 어려움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앞으로 이 아동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장애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겠죠. 예방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특정 증상을 장애로 진단하거나 규정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뭐 아이들이 앉아있지 못하고 무조건 뛰어다닌다고 해서 뭐 모두가 다 ADHD가 아니겠죠. 따라서 아동들의 특성,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그 아이의 성장이 어떠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자랐는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진단을 내리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어린아이들일수록 논리적 사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 영유아기 시기에 어른들의 용어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면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상담에 온 아이들은 그래서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를 하는 게 그 아이들의 발달을 고려한 부분입니다. 개입 방법이나 기법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 발달을 꼭 잘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게 상담 기법들을 변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 아동일수록 논리적 사고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 그런 행동 등을 언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상담 기법, 매체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 상담 동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요. 이 상담 동기는 대부분의 상담 기관에 오는 아동이나 청소년 등 성인들은
부모나 교사, 사회복지사 등 성인의 의뢰를 받아서 상담실에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오는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잘 상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하는 것이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상담자는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상담 초기 문제에 대한 아동의 인식, 동기를 파악하고 아동과 이런 치료적 관계, 라포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을 아동 상담자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부모나 가족, 이웃 등 환경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 이 말은 아동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 그 주변 가족, 이웃, 또래, 주위 환경을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아동 상담을 온 아동을 보면 그 환경이 어떠한지 그 전반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상담과 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데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 현장에 와도 자녀와 이야기해보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부모의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투사가 돼서 아이의 문제를 보고 아동만 자기 자녀만 상담해서 고치면 된다라는 부모님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모님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 등을 고쳐주거나 자녀를 대하는 태도, 양육 태도 등에 대한 교육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아동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또한 빈곤한 가정, 이웃 환경은 아동에게 심한 스트레스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문제일 때는 생태학적 맥락에서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자원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자, 세금을 못 내서 전기가 끊어지거나 물값을 내지를 못해서 수도세를 못 내서 물이 끊어진다거나 이랬을 때 상담자들은 그런 다양한 환경적 자원, 사회복지관을 연계해 준다거나 상담센터 등을 연계를 해서 이 아동들에게, 이 아동 가족에게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찾아봐야 되는 지역사회 연계가 이 시기에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동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원을 덜 수 있도록 상담자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상담에서 다루는 문제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영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서 다루는 문제의 범위는 생활지도, 상담, 심리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자,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담은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이다, 고쳐야 된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면을 강조하고 향후 좋아질 것을 예상해서 예방하는 측면이 조금 강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건강한 면을 강조하고 관계 형성,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담자의 힘을 북돋는데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반면 심리치료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왜 불안해하는지, 이 아이는 왜 ADHD 증상이 보이고 있는지, 우울해하는지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두고 질병의 심층적 원인 제거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약간 좀 다르겠죠.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범위가 다르다 보니 그 접근 방법도 좀 다르겠죠. 자, 상담과 심리치료의 그 영역을 한번 범위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상담에서의 그 대상을 내담자라고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에서는 환자라고 보겠죠. 병원 등에서 보면 증상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덜 심각하고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반면 심리치료는 아주 심각한 장애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의 문제 영역은 좀 전반적으로 넓습니다. 의사결정 문제나 개인 사회 문제, 직업,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반면 심리치료는 성격 문제, 정신장애 부분에 대해서 문제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은 교육, 발달에 주 관심이 있지만 심리치료는
치료적 관심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들은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 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교육적, 발달적 장면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심리치료는 병원, 심리치료센터, 임상, 의학적인 부분에서 이 심리치료를 보고 있고요. 관심의 초점은 상담은 의식입니다. 심리치료는 무의식,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프로이트도 무의식을 다루고 있지요. 이렇게 치료나 임상의학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무의식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접근법은 상담은 교육적 방법에서 접근을 합니다. 이 부분을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을 잘 교육을 시켜서 다시 사회에 나가서 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측면에 좀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심리 치료는 치유적인 방법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과 심리 치료의 그 범위는 조금 다름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의 문제 영역은 어디인가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 영역을 다루는 학자들이 좀 어떠한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문제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키트를 보면 건강 문제입니다. 이 건강 문제가 신체화 증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화 증상이 나서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나 병원에 가면 특별하게 원인이 없다고 합니다. 신체화 증상이 일어난 것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 건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비만인 경우 이런 부분도 건강 문제로, 그래서 비만이어서 다른 친구로부터 또래에 대한 괴롭힘을 받거나 그런 부분 등도 건강 문제에 볼 수 있겠습니다.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정서 문제입니다. 정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불안, 분노는 아동들이 보고 배우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화가 나거나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했듯이 교육적 측면에서 화가 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잘 모르니 부모님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아이들은 따라하게 되는데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보았을 때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라는 부분의 모델링 효과를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서 문제를 함께 보고 학습 문제, 학교에서 학습 문제 아무래도 좀 보겠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그 또 영역이 나누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도 하고, 요즘과 같이 계속 학업에 매달려 있는 경우도 분명히 학습 문제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또래 관계 등의 이제 대인 관계 문제인데요. 대인 관계는 본인이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화가 나도 친구들을 과하게 때리는 경우도 있고, 기분이 좋다고 해서 친구들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그 친구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일 때 관계를 맺으면서 어려운 부분 등을 잡아내서 그 부분을 함께 풀어나가는 부분도 중요한 영역일 것입니다. 자, 심상의 문제입니다. 낮은 자존감, 자기조절 능력 등 떨어지는 부분 등 이러한 부분들도 아동 문제 유형으로 넣어서 상담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정보 부족. 지금 다양하게 정보는 우리가 넘쳐난다고 하지만 어떠한 정보가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거나 나의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알고자 하는 욕구도 아동 문제에서 정확하게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행동 결핍이나 동기 문제에 대한 지도 등이 들어갑니다. 꿈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런 동기가 없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길 바라고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찾아보자고 이야기도 하고 계속 동기부여를 좀 해주는 것도 아동 상담에서 중요한 또 영역일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다룬 5가지 유형으로 또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앞서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관계 문제, 그리고 개인 본인의 이런 정서 문제, 그리고 자신과의 갈등, 많은 부분이 또 아이들이 겪게 되기도 하지요. 나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또 정보 문제, 앞서서도 또 이야기했고, 기술 부족으로 인한 문제, 대인관계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서 또래 관계를 맺지 못한다거나 라는 부분 등에서도 분명히 문제의 범위로 보고 아동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상담이 필요한 아동 문제의 한번 예시를 살펴보겠는데요. 전반적인 발달 지연, 정신지체, 말더듬, 언어 발달 지연 등은 당연히 상담이 들어야 되겠죠. 또 주의 산만하거나 충동성, 반항, 공격성 등 이런 행동 문제, 특이나 야뇨증, 유분증, 분리불안, 이런 부적응, 또한 관계 문제, 심리적인 어려움, 본인이 원치 않는 정말 트라우마 같은 외상 경험이 또 아동 문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계속 불거지는 학습 문제나 컴퓨터 과몰입, 이제 스마트폰 등 이제 과몰입으로 인해서 상담 현장에 오는 아동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안에서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아동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단순하게 분류, 진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또 시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을 우리 상담자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동 문제 특성이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죠. 아동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또한 이 욕구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충족될 때 분명히 아동 문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이 많이 있으나 그런 부분을 부모님들이 못 해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해준다거나 하였을 때 아동들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도 하고, 부적절한 방법이겠죠.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상담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음을 아동에게 알려줄 필요도 있겠죠. 아동의 문제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증상에 문제를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됩니다.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장애가 문제이다, 그 증상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게 상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는 연령과 시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이고요. 아동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요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타고난 기질이나 그런 생물학적 요인, 부모님들에게 받은 생물학적, 유전적, 심리적 특성 등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외적 요인이 있겠죠.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 가족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느낌, 이런 형태, 그리고 학교에서의 관계, 이웃 등과의 관계 등 이런 개인 내적이나 외적 요인들 간의 이런 상호작용 방식 등을 통해서 아동을 둘러싼 다중적인 환경 요인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을 함께 꼭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달적 관점의 주요 아동기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0에서 2세, 이 시기에 가장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자고, 부모님과 애착 형성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게 아주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집을 부리게 되고, 아무래도 대소변 문제 또 일어나게 되고, 애착 문제, 이거 뭐 정상적이지 않았을 때 행동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 그냥 보셔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2에서 5세 사이에는 이제 언어가 발달하는 시기이고 배변 훈련이 일어나게 되겠죠. 또한 이 시기는 이제 또래 관계 사회성이 이제 막 발달하는 시기이라서 이 부분이 잘 성취가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 6에서 11세. 이 시기는 이제 기관 내에서 다양한 것을 유치원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칙 따르게 되겠죠. 규칙 있는 게임, 그리고 그 게임 내에서 내가 졌을 때, 내가 이겼을 때 어떠한지 그런 성취감 등이 또 나오겠죠. 책임감은 조금 아무래도 낮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부분이 생기는지 행동 문제 영역에서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성과의 관계, 개인의 정체감, 가족과의 분리, 아무래도 증가된 책임감은 12에서 20세의 가장 두드러진 또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기 시기에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지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본인에게 부과된 책임감이 늘어나게 되고 또래 관계도 증가되며 가족과는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또 늘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성취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등이 있겠습니다. 자, 임상적인 장애 부분은 자, 0에서 11세까지 우리 아이들 보이는 정신지체나 섭식장애, 뭐 ADHD, 불안장애 이러한 것 등 적응을 잘 못했을 때 이러한 영역들이 장애상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12에서 24 사이에 임상적 장애를 거식증, 폭식증, 비행, 자살 시도 이런 부분 등이 청소년기에 또 가장 많이 드러나는 본인의 외적에 영향을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 다이어트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거식, 폭식 등 그리고 또래 관계를 맺으면서 힘들어한다거나 학습에 대한 부분, 부모님과의 관계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자살 시도나 약물, 알코올 남용 등 이런 우울증에 빠짐으로써 이 시기에 이런 아동기 문제를 보이고 이제 상담 현장에 오게 되는 이런 문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동 상담의 배경, 그 필요성의 발달 이론, 아동 상담의 범위와 문제 영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